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을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직격한 직후 NSC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적자 동맹이라는 걸 48시간 안에 증명하라. 하지만 보고서를 쓰던 참모가 데이터를 파는 순간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빼면 미국에 187억 달러가 날아간다. 14명의 참모가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연명 서명한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직격한 겁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45,000명이라고 부풀리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 앞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동맹을 거래 장부의 적자 항목처럼 취급한 거죠. 그 발언이 나간 직후 워싱턴 정가가 요동쳤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상원의원은 대통령 권한 정지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확히 47분 뒤 NSC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에게 동시에 긴급 소집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 1시간 내 집결.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지시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미국의 핵심 참모들이 자기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윌리엄 패터슨입니다.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죠. 그리고 이건 제가 22년간의 정보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보고서를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9시 12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1층 상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 너머로 이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평소 이 상황실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전쟁이 임박했거나 테러가 발생했거나.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나 때문에 소집된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15개의 의자가 기다란 참나무 테이블 주위에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국무부, 펜타곤, CIA, 재무부, 예산관리국, 미국 안보 정책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커피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45,000명의 미군이 그 작은 나라에 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그 목소리가 상황실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테이블 중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의 지정석이었죠. CIA에서 15년, NSC에서 7년. 동아시아 정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순간까지는 대통령의 발언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한국 문제를 수십 년간 다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9시 30분,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로버트 맥클레인 국가안보 보좌관이 들어섰죠. 백발의 깊은 주름, 해군 중장 출신의 그가 자리에 앉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빨간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맹국 비용 편익 재평가 보고서 48시간 내 제출. 한국부터 시작합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48시간이라니. 동맹 하나를 통째로 재평가하는 보고서를 이틀 안에 쓰라고요. 맥클레인 보좌관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패터슨, 당신이 총괄합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분석 요청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대통령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래들리 호프먼, 백악관 수석전략관이었죠. 나이는 47세. 월스트리트 출신의 이 남자는 대통령의 사업과 외교 철학을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3,000달러짜리 양복을 입고 다녔고 동맹을 고객이라고 부르는 버릇이 있었죠. 호프먼이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한국은 적자 동맹이다. 보고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석관에게 결론부터 정해주고 증거를 맞추라니.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주문서였습니다. 호프먼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패터슨 보좌관, 당신 CIA 출신이잖아요? 숫자 잘 만드시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든다. 그 표현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보 분석관에게 숫자를 만들라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호프먼 옆에 앉아있던 케빈 드레이크 예산관리국장이 노트북을 펼치며 끼어들었으니까요. 드레이크는 모든 것을 스프레드시트로 환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맹도, 전쟁도, 사람의 목숨도 달러 단위로 변환하는 냉혈한이었죠. 제가 이미 기초 데이터를 정리해왔습니다. 드레이크가 스크린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52억 달러, 한국 측 분담금 23억 달러, 미국의 순부담 29억 달러, 연간 29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가 안경 너머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자선사업이죠.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프먼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간단하잖아요. 적자 29억. 한국이 더 내든지 미군이 줄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패터슨, 이 숫자를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 잡으세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중간 보고 받겠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프먼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이 방에서 그에게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건 커리어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이 한마디였습니다. 호프먼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죠. 사실이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패터슨, 사실은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걸 숫자로 포장하는 거예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더글러스 웨인 펜타곤 군사보좌관은 손에 든 펜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고 제니퍼 콜먼 중동 담당 보좌관은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 첸, NSC 중국 담당 보좌관이었죠. 그녀가 저를 잠깐 바라보다가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호프먼 전략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패터슨,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해석은 나중에 합시다. 절묘한 중립이었습니다. 호프먼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제게 최소한의 공간을 열어준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호프먼은 나가면서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내일 아침이에요, 패터슨. 놓치지 마세요. 그 손길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제 사무실은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 보안 컴퓨터 2대, 그리고 벽에 걸린 인도태평양 지도 한 장. 7년간 매일 봤던 그 지도 위에서 한반도는 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작은 점이 유독 크게 보였죠. 컴퓨터를 켜고 CIA 동아시아 분석실에 데이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 관련 전체 비용 구조, 직접 분담금, 간접 지원, 경제적 상호 의존도, 가능한 모든 수치를 보내달라고 했죠. 30분 뒤 마이클 오브라이언에게서 보안 메신저가 왔습니다. 오브라이언은 CIA 동아시아 분석실 소속으로 제 CIA 시절 후배였죠. 꼼꼼하기로 정평이 난 친구였습니다. 선배, 자료 보냅니다. 근데 하나만 확인하세요. 드레이크 국장이 쓴 숫자, 이상한 데가 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방대한 스프레드시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먼저 드레이크의 계산을 역추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52억 달러, 한국 분담금 23억 달러, 적자 29억. 언뜻 보면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이 보내준 자료에는 드레이크가 빠뜨린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간접 지원이었죠. 토지 무상 제공, 기지 건설비 분담,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카투사 병력 지원, 전력 및 용수 지원, 기지 주변 인프라 유지비.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더해가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간접 지원 총액이 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잠깐, 직접 분담 23억에 간접 지원 19억이면 총 42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총 유지비가 52억이니까 미국의 실부담은 10억 달러. 드레이크가 말한 29억 적자가 아니라 10억도 안 되는 겁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기지 중 주둔국이 부담하는 비율을 비교해봤죠. 한국이 전체 비용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75%, 독일은 고작 33%, 나토 유럽 국가 평균은 28%,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 분담 비율 1위였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드레이크의 계산이 단순히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간접 지원을 빼고 적자 프레임을 만든 거였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담금이 높다는 것과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호프먼이라면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분담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주한미군 자체가 불필요하면 그게 다 뭔 소용입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워진 커피가 입안에서 쓰게 퍼졌죠. 그때 보안 메신저에 알림이 떴습니다.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선배, 하나 더. 펜타곤 전력 분석실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있는데 한국 관련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류 등급이 높아서 제가 직접 전달은 못하는데 접근 코드 보낼게요. 시뮬레이션 보고서. 한국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상으로 돌려본 결과물이었습니다. 접근 코드를 입력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성, 기밀 등급 시크릿.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꽂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변화 시뮬레이션.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제가 22년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전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죠. 저는 펜타곤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세 번째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번. 주한미군 전면 철수 후 6개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서해와 동중국해에 상시 전개함대를 배치합니다. 한국이라는 전방기지가 사라지면서 미군의 중국 감시 범위가 38% 축소됩니다. 일본 자위대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시나리오 2번. 대만 유사시. 한국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가 없으면 미 공군 출격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괌에서 출격하면 그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17시간이면 대만 해협은 이미 끝장입니다. 시나리오 3번. 대체 비용.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동일한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대폭 확장해야 합니다. 소요 비용. 연간 187억 달러.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의 3.6배입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했죠. 드레이크가 적자 29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미국 부담은 10억도 안 되고 한국을 빼면 대체 비용이 187억 달러라고요. 이건 적자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가성비 투자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군사 시나리오일 뿐이고 호프먼은 경제 논리로 밀어붙일 테니까요. 저는 추가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총액 173억 달러. 그중 상당수가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장비들이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호주의 자주포, 노르웨이의 방공 시스템. 이 계약들의 공통점은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추적해보니 한국 방산 수출로 인해 미국 방산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품 수출 매출이 연간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면 미국 기업도 돈을 버는 구조였던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종합하면 한국은 적자 동맹이 아니라 미국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프먼과 드레이크는 간접 지원은 빼고 방산 연계 수익은 무시하고
오직 직접 분담금 대 유지비라는 단순 계산만으로 적자 프레임을 만든 거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프먼이 원하는 대로 적자 보고서를 써서 조용히 넘기는 것. 커리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건 제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보고서에 담는 것. 호프먼과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고 대통령 라인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죠. 그때 보안 메신저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엔 사라 첸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메시지라니. 패터슨, 아직 안 잤죠? 한 가지만 확인해봐요. 한국 빠지고 중국 견제가 되는지. 인태사령부 데이터로 돌려보면 재밌을 겁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라 첸은 중국 전문가였습니다. 중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해보라고 한 건 자기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확인하겠습니다. 사라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마우스를 쥔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인태사령부 관할 미군 기지 현황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지가 인태사령부 전체 작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7%. 인태사령부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전력 투사의 67%가 한국 기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빼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3분의 2가 증발하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의 어둠 속에 링컨 기념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동맹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적어도 동맹을 적자 장부로 계산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아침 호프먼 앞에서 이 숫자를 펼치겠습니다. 적자 29억이 아니라 실부담 10억이라는 것. 한국을 빼면 187억 달러가 더 든다는 것. 한국 기지가 인태 전략의 67%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 이 숫자들을 보고도 한국이 적자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호프먼은 숫자로 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숫자가 틀리면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싸우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호프먼에게 데이터는 전쟁터의 지형일 뿐 결과를 결정하는 건 언제나 정치적 힘이었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재 벽에 태극기 사진을 걸어두셨던 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새벽 4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6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통령의 적자 보고서를 순순히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그 보고서를 뒤집을 수 있는 숫자들이 쥐어져 있었죠. 48시간 중 6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42시간 안에 진실을 증명하거나 커리어가 끝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침 8시 47분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간밤에 겨우 2시간 눈을 붙였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진실이 카페인보다 강력한 각성제였거든요. 상황실 문을 열자 커피향이 훅 밀려왔습니다. 이미 1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호프먼은 테이블 맨 끝 같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드레이크는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스프레드시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사라 첸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9시 정각 맥클레인 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호프먼이 입을 열었습니다. 패터슨, 중간 보고 시작하죠. 적자 규모 정리됐습니까? 15쌍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하지만 데이터를 믿기로 했습니다. 밤새 확인한 숫자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분담금 구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으로 스크린을 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적자 동맹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호프먼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위에서 멈췄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전날 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드레이크 국장님께서 제시하신 숫자를 검증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표를 띄웠습니다.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 52억 달러, 한국 직접 분담금 23억 달러.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 국장님의 계산에서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드레이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빠진 항목이라니요? 간접 지원입니다. 두 번째 표를 띄웠습니다. 항목이 하나하나 나열됐죠. 기지 부지 무상 제공, 연간 환상 가치 4억 7천만 달러, 기지 건설 및 이전 비용 분담 3억 2천만 달러,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 2억 8천만 달러, 카투사 병력 지원 비용 환산 1억 9천만 달러, 전력, 용수, 통신 인프라 지원 2억 1천만 달러, 기지 주변 도로 및 환경관리 비용 4억 3천만 달러. 숫자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접 지원 총합 19억 달러입니다. 스크린에 최종 계산이 떴습니다. 직접 분담 23억 더하기 간접 지원 19억, 한국의 실질 분담 총액은 42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총 유지비 52억에서 빼면 미국의 실부담은 10억 달러입니다. 29억 적자가 아니라 10억입니다. 호프먼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반격해왔죠. 간접 지원이요? 그런 건 회계 기준에 안 맞습니다. 펜타곤 공식 장부에 잡히지 않는 돈을 분담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준비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주요 해외 주둔국 분담률 비교였죠. 직접 분담금만 놓고 봐도 한국의 분담률은 전체 비용의 약 44%로 동맹국 중 1위입니다.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80%. 참고로 독일은 33%, 나토 유럽 평균은 28%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은 탄식 소리를 냈습니다. 더글러스 웨인 펜타곤 보좌관이었죠. 해병대 출신답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미세하게 눈썹이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드레이크가 노트북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간접 지원 수치, 출처가 어디입니까? 국방부 감사실 보고서, 한미연합사 재무감독관실 자료,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관리사령부 연간 보고서입니다. 전부 미국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드레이크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자기네 정부 자료로 반박당한 거니까요. 하지만 호프먼은 다른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가 막히면 다른 문을 여는데 천재적이었죠. 좋습니다, 패터슨. 분담금이 많다 칩시다.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왜 거기 있습니까? 한국을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분담금을 100% 내도 미군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는 건 미국 청년들이에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패터슨, 당신이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기회비용이에요.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묶여 있으면 그 병력을 다른 곳에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중동에 병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제니퍼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한미군 일부라도 차출할 수 있으면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호프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콜먼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좀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28,500명이라는 병력 자체가 한국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호프먼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분담금 논쟁은 제가 이겼지만 병력 기회비용이라는 새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라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호프먼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첸 보좌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묶여 있다는 전제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이 한국만 담당하는 게 아닌데요.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어받을 차례였죠. 첸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최종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향이 담겨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가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울렸죠. 10분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웨인이 다가왔습니다. 패터슨, 간접 지원 수치는 인상적이었소. 하지만 호프먼이 꺼낸 기회비용 논리는 쉽지 않을 거요.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뭘 보여줄 생각이오? 한국이 없는 태평양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웨인이 종이컵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될 수 있다면 나도 듣고 싶소.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균열의 시작이었죠.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아침과 달랐습니다. 호프먼의 표정은 더 굳어져 있었고 반대로 사라 첸과 웨인의 눈빛에는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었죠. 나머지 참모들은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펜타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로고가 떴습니다. 기밀 등급 시크릿.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꽂혔죠. 이 시뮬레이션은 펜타곤 전력 분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변화를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펜타곤이 만든 겁니다. 출처를 먼저 밝힌 건 호프먼이 데이터 출처를 문제 삼을 걸 알았기 때문이죠. 시나리오 1번. 한국 기지 상실 후 6개월 이내 변화입니다. 스크린에 인도태평양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에 표시된 미군 기지들이 하나씩 꺼지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오산 공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평택기지. 이 세 곳이 사라지면 미 인태사령부의 정보 수집 범위가 38% 축소됩니다. 중국 동부해안 전체와 북한 전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도 위에서 감시 범위를 나타내는 파란 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해안선 쪽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생겼죠. 제니퍼 콜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그녀는 군사 지도 읽는데 익숙했으니까요. 시나리오 2번.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시간 변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만까지의 거리와 괌에서 대만까지의 거리가 나란히 표시됐죠. 현재 오산 기지에서 대만 해협까지 미 공군 출격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한국 기지가 없어지면 가장 가까운 대체 기지는 괌입니다. 괌에서 대만까지 출격 시간은 17시간.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4시간 대 17시간. 17시간이면 대만 해협은 끝납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을 봉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시간이거든요. 미군이 도착하기 5시간 전에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죠. 호프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오키나와, 요코스카. 왜 괌만 대체기지로 잡은 겁니까?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는 약 6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 기지가 사라지면 일본 기지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재의 2.7배로 증가합니다. 중국 견제, 북한 감시, 그리고 대만 방어까지 일본 기지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펜타곤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일본 기지만으로는 동시다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웨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입니까? 인태사령부 연례 전력평가서, 올해 3월자입니다. 웨인 보좌관님도 접근 권한 있으실 겁니다. 웨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시나리오 3번입니다. 대체 비용. 이건 가장 강력한 숫자였죠. 한국 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를 확장하는 비용입니다. 신규 활주로 건설, 탄약 저장고 확충, 병력 수용시설 증축, 정보 시스템 이전. 펜타곤의 추정 비용은 연간 187억 달러입니다. 187이라는 숫자가 스크린에 떴을 때 드레이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에게 187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가 52억이고 미국 실부담이 10억입니다. 한국을 빼면 같은 억제력을 유지하는데 187억이 드는 겁니다. 10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187억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5명의 얼굴이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호프먼이 팔짱을 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에요, 패터슨. 최악의 가정을 깔아놓고 겁주는 건 펜타곤의 오래된 기술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한국을 빼도 중국이 바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관리는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호프먼 전략관님도 월스트리트에서 리스크 해지 안 하고 투자하신 적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호프먼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의 논리로 반격당한 거니까요. 그때 사라 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패터슨 보좌관, 하나 더 확인해도 될까요? 한국 기지가 중국 견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수치로 있나요?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인태사령부 관할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전력 투사 중 한국 기지 의존 비율 67%입니다. 67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3분의 1을 잃는 건 전략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제니퍼 콜먼이 처음으로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동에만 집중하던 그녀의 눈이 스크린 위에 인태 지도를 훑고 있었죠. 맥클레인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동맹국 반응 분석까지 보고하세요. 패터슨. 호프먼이 날카로운 시선을 맥클레인에게 보냈지만 맥클레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호프먼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패터슨. 돌아봤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대통령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거예요. 숫자는 숫자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아까까지 있던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상황실에는 창문이 없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에서 석양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맹국 반응을 다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 준비한 게 있었죠. 동맹국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공유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일본 국기가 떴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몇 있었죠. 지난달 정보 채널을 통해 입수한 일본 NSC의 극비 평가서입니다. 제목은 한반도 미군 부재 시 일본 안보 환경 평가. 호프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NSC 자료를 우리가 왜 봐야 합니까? 한국이 미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이자 동맹인 일본이 한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평가서의 핵심 결론을 읽었습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은 방위비를 현재의 3배로 증액해도 동부가 억제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 한반도의 전방 방어가 사라지면 일본 열도가 최전선이 되며 이는 전후 안보 체제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한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드레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방위비가 3배면 얼마입니까? 현재 일본 방위 예산이 약 530억 달러입니다. 3배면 1590억 달러. 일본 GDP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웨인이 처음으로 제 말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빠지면 일본도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버틸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호프먼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자체 평가가 과장된 건 아닙니까? 일본이 위기감을 부풀려야 미국한테 더 기대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동맹국 평가도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호주 국기가 떴죠. 호주 국방장관 비공식 발언입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이다. 한국이 빠진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도 위의 점선에 불과하다. 다음 슬라이드. 나토 깃발. 나토 사무차장의 내부 브리핑 자료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나토 회원국 재무장의 핵심 공급원이다. 한국과의 안보 관계가 훼손되면 유럽 방위 산업 공급망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제니퍼 콜먼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방산이 유럽하고도 연결돼 있다고요? 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도입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24억 달러예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도 한국산 방산 장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콜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장비들에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나요? 상당량 들어갑니다. 한국 방산 수출로 인한 미국 방산 기업의 부품 수출 매출이 연간 38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직접 팔기 어려운 시장에 한국이 대신 들어가서 미국 기업 부품을 실어 나르는 구조인 거죠. 콜먼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 방산 수출이 위축되고 그러면 미국 방산 기업 매출도 타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만 관심 있던 콜먼이 한국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가만히 있던 참모들 중 서너 명이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이크가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닫은 건 아니었지만
새 창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기 계산에 빠진 변수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호프먼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죠.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패터슨. 호프먼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일본이 걱정하고, 호주가 걱정하고, 나토가 걱정한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그게 뭘 바꿉니까? 동맹국들이 한국 편들면 미국 납세자 부담이 줄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한국이 전략적으로 쓸모 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져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중요하면 한국이 더 내면 됩니다. 분담금 2배, 아니면 미군 축소. 단순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한국은 적자가 아닙니다. 한국을 빼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이 그 말 듣고 생각을 바꿀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몇 명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호프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데이터가 아무리 옳아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호프먼이 분위기를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위험한 카드였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맥클레인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프먼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죠.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NSC 상황실에서 개인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금기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숫자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가족이라는 건 일종의 도덕적 권위를 지닙니다. 감히 경솔하게 대할 수 없는 배경이죠. 아버지는 22살에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1사단 소속이었죠. 장진호 전투에서 양쪽 발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동상이었어요. 외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그에게 장진호는 전설과도 같은 전투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한 가지만 빼고요. 후퇴할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군 부상병을 등에 업고 눈밭을 걸었다고. 이름도 모르는 한국 농민들이 자기 집 이불을 뜯어서 미군 부상병들을 덮어줬다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노트를 적던 참모 하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함을 정리하다가 봉인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CIA에 입사할 때 이 편지를 쓰셨더군요. 하지만 직접 주시진 못했습니다. 아마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윌리엄에게. 내가 정보기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무척 걱정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너는 머리로 지키게 될 테니까.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하나만 부탁하마. 너의 일생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떠올려라. 내가 피 흘려 지킨 그 작은 나라가 언젠가 미국을 지키게 될 거다. 그때 미국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미국의 진짜 패배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22년간 이 나라의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동아시아를 전문으로 했고 한국 관련 보고서를 수백 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CAA 대상,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나라.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데이터를 파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미국이 지킨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특유의 절제된 감정이었지만 목 근육이 긴장해 있는 게 보였죠.
장진호라는 단어가 그의 군인 정체성 깊은 곳을 건드린 겁니다. 사라 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콜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고 있었죠. 나머지 참모들 중 절반 이상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프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초 정도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패터슨.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장진호 전투,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으로 국가 전략을 세울 수 없어요.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한국을 지킨 건 사실입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건 70년 전 이야기예요. 70년 전의 은혜로 영원히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까?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판단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죠. 호프먼 전략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는 건 이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 감정 포장을 한 건 당신이잖아요. 회의실 안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호프먼과 제가 마주 선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최종 세션에서 마무리합시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호프먼은 빠르게 나갔고 드레이크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은 아니었어요.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죠. 웨인이 나가면서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한 번의 터치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라 첸이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한 방 더 남았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카드가 있어요. 콜먼이 물어보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직접 깨달아야 효과가 있어요. 사라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48시간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전날과 또 달랐습니다. 호프먼은 평소 자리가 아니라 맥클레인 보좌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 옆에 자리를 잡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죠. 정치적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표정이 전날과 달랐습니다. 밤새 혼자서 숫자를 다시 돌려본 것 같았죠. 콜먼은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세션입니다. 패터슨, 마무리 보고 시작하세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크린을 켜지 않았죠. 오늘은 숫자를 더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5쌍의 눈이 저를 향했죠. 지금 미국이 중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콜먼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중동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 원유의 20%가 차단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에 병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동북아에서 추가 위기가 안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콜먼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요. 한미 동맹이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빠졌습니다. 스크린을 켰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긴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한국의 대북 관리 역량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현역 병력 50만 명, 예비군 310만 명, GDP 대비 국방비 2.8%로 나토 기준 2%를 초과 달성, 자체 정보 수집 체계,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한국형 3축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국은 미국 도움 없이도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죠. 미국이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콜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표정이었죠. 패터슨 보좌관,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라 첸이 옆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콜먼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였죠. 지금 미국이 중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한국 때문인 건가요?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북한 긴장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에 추가 병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돌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양면 전쟁 시나리오. 미국은 중동과 동북아에서 동시에 군사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펜타곤 추정 추가 국방 예산 연간 3천억 달러. 3천억이라는 숫자의 드레이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예산 전문가에게 3천억 달러는 미국 국방 예산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숫자였으니까요. 콜먼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직접 관리하는 게 미국한테는 연간 수천억 달러짜리 보험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콜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나왔죠. 이건 생각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바꿨습니다. 중동만 바라보던 사람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거니까요. 드레이크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었지만 스프레드시트에서 눈을 뗀 건 이틀 만에 처음이었죠.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드레이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에 작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스프레드시트로 재단하던 사람이 자기 계산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호프먼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호프먼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라체는 처음부터 제 쪽이었고, 웨이는 장진호 이야기 이후 넘어왔고, 콜먼은 방금 넘어왔고, 드레이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참모 7명 중 5명은 노트에 제 발표 내용을 적고 있었죠. 호프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무의미하게 두드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그가 수적 열쇠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호프먼은 호프먼이었습니다. 몰려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좋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치 있다. 인정합니다. 시뮬레이션도 받고 동맹국 평가도 받고 중동 연계까지 봤어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통령 지시를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배은망덕이라고 한 건 감정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겁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왜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여기 있는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패터슨, 당신 아버지 이야기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하이오에서 공장이 문 닫아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도 있고, 텍사스에서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국 방위비가 미국의 자산이라고 설명해 보세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치로 받아친 거죠. 회의실 안 몇 명의 표정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호프먼의 말에도 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호프먼 전략관. 네. 오하이오 아버지와 텍사스 어머니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10억 달러 쓰는 걸 아끼면 187억 달러를 새로 써야 합니다. 당신 세금이 18배 더 올라도 괜찮으십니까? 호프먼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못 막아서 전쟁이 나면 3천억 달러가 더 듭니다. 당신 아들이 태평양에 파병되어도 괜찮으십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호프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초가 흘렀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호프먼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회의실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15명 중 12명 이상이 이제 한국은 적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맥클레인 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빨간 폴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그 폴더를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30분 휴식합니다. 맥클레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패터슨, 최종 보고서 초안을 준비하세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죠.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는데 웨인이 다가왔습니다. 패터슨. 네, 당신 아버지 일사단이라고 했소?
네. 내 할아버지도 장진호였소. 해병 1사단.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좋은 보고서였소. 그 악수가 제 손에서 떨림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라첸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호프먼이 침묵한 건 이 회의 시작한 이후 처음이에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아직 안 끝났어요. 맥클레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맥클레인은 군인 출신이에요. 사실 앞에서 눈을 감는 사람은 아니죠. 사라의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맥클레인은 대통령 충성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과 충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30분 뒤 최종 세션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30분 뒤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 세션이었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참모들의 자리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호프먼 가까이 앉아 있던 사람 서너씩 테이블 중간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를 반영하는 거죠. 호프먼 바로 옆에는 이제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프먼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보여주는 위험한 종류의 차분함이었어요. 맥클레인 보좌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종 세션 시작합니다. 패터슨, 결론을 내리세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켜기 전에 호프먼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맥클레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호프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여유롭게 풀면서요. 평소의 공격적인 태도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전에 포커 플레이어 같았죠. 이틀간 패터슨 보좌관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분담금 구조, 시뮬레이션, 동맹국 평가, 중동 연계. 인상적이었어요. 진심입니다. 의외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프먼이 상대를 칭찬하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적자 동맹이라는 프레임이 단순했다는 것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호프먼이 양보하는 건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 지시입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NSC 보좌관입니다. 대통령의 참모예요. 참모의 역할은 뭡니까? 대통령의 결정을 보좌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가 맥클레인을 바라봤습니다. 맥클레인 보좌관님, 이 보고서의 결론이 대통령 지시와 정반대라면 그걸 올리실 겁니까? 대통령이 틀렸다는 보고서를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겠다는 건데 그게 참모로서 할 일입니까?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충성심을 겨냥한 거죠. 맥클레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자기 존재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맥클레인에게 향했습니다. 맥클레인은 아무 표정 없이 호프먼을 바라보고 있었죠. 호프먼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받으면 뭐라고 할지. 보고서를 찍고 작성자를 교체하겠죠. 패터슨은 물론이고 보고서를 승인한 사람까지 누가 그 책임을 질 겁니까?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 인사 보복이 따른다. 호프먼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그 위협은 허풍이 아니었죠. 몇몇 참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데이터로는 패터슨 편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호프먼 편에 서는 게 안전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밀린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호프먼은 논리에서 졌으니 공포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공포는 강력한 무기였죠.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호프먼 전략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켰습니다. CIA 분석실 로고가 떴죠. 기밀 등급 탑시크릿. 회의실 안에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탑시크릿 자료가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건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이건 CIA 분석실이 작성한 장기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제목은 한국 동맹 이탈 시 5년 내 미국 글로벌 패권 지수 변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로축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지수, 가로축은 시간이었죠. 현재부터 5년 후까지 한국이 미국 동맹 체계에서 이탈할 경우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
한국 이탈 6개월 후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검토합니다. 미국의 해구산 신뢰도가 붕괴했기 때문이죠. 한국한테도 이러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냐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 1년 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경사 가속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대중국 해징 전략을 강화합니다.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도 버리는데 우리를 지켜줄 리 없다는 판단이죠. 세 번째 도미노. 2년 후 인도가 중립화합니다. 인태 전략의 핵심 축인 쿼드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 3년에서 5년 사이 미국의 태평양 동맹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사실상의 패권을 확보하죠. 그래프에서 미국의 영향력 곡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중국의 곡선이 치솟았습니다. 최종 결론. 한국 동맹 이탈 시 미국의 현 글로벌 패권 유지 비용이 현재의 4.7배로 증가합니다. 4.7배. 그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호프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호프먼 전략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한국을 적자로 보는 순간 시작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호프먼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마디를 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목소리에서 평소의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을 적자 장부로 계산하는 순간 동맹 체계 전체가 비용 편익 대상이 됩니다. 일본도, 호주도, 나토도 같은 계산기를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러면 70년간 미국이 쌓아온 동맹 네트워크가 무너집니다. 그게 미국의 진짜 적자입니다. 호프먼이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침묵. 5초, 10초, 15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15명 전원의 시선이 호프먼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대답 그 자체였으니까요. 챕터 11 보고서를 올릴 수 없습니다. 호프먼의 침묵이 30초를 넘기자 맥클레인 보좌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간 맥클레인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호프먼과 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양쪽의 주장을 들었죠. 해군 중장 출신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일어서면서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백발의 노장이 테이블 위에 빨간 폴더를 집어 들었습니다. 48시간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바로 그 폴더였죠.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맥클레인이 폴더를 내려다봤습니다. 3초, 5초,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패터슨. 네, 당신 결론이 맞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겁니까? 이틀간 제시된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국은 적자 동맹이 아니오. 오히려 미국이 태평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자산이오. 맥클레인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분담금 구조. 한국의 실질 분담은 42억 달러로 동맹국 중 최고 수준. 대체 비용. 한국 기지를 대체하려면 연간 187억 달러. 전략적 가치. 인태사령부 작전의 67%가 한국 기지에 의존. 양면 전쟁 억제. 한국의 독자적 대북 관리 능력이 미국의 연간 수천억 달러의 보험 효과. 한 줄 한 줄 정리할 때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시뮬레이션. 한국 이탈 시 5년 내 미국 패권 유지 비용 4.7배 증가. 맥클레인이 빨간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릴 수 없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결론이 맞다면서 왜 올릴 수 없다는 겁니까? 회의실 안에 혼란이 번졌습니다. 사라 첸이 눈을 크게 떴고 웨인의 얼굴이 굳어졌죠. 맥클레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은망덕이라고 규정한 나라를 핵심 자산이라고 뒤집는 보고서요. 이건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반박이오. 올리는 순간 호프먼 전략관이 말한 대로 될 것이오. 보고서는 찢기고 작성자는 교체되겠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틀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지만 맥클레인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도 올려야겠지. 숨이 멎었습니다. 맥클레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죠. 결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신이오. 그가 빨간 폴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폴더에 담긴 지시는 한국을 적자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소.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소. 사실을 숨기고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대통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이고 그 잘못된 판단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소. 맥클레인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리스크가 아니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이 미국의 리스크요.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죠. 맥클레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패터슨, 보고서 최종본 작성하시오. 데이터 있는 그대로, 결론도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표지에 내 이름을 넣으시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맥클레인 명의로. 책임은 내가 지겠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2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진실을 위해 자기 자리를 걸겠다는 상관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라 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웨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콜먼은 노트북을 닫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요. 참모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넣어주세요. 사라 첸이었습니다. 중국 담당 보좌관으로서 한국 없는 중국 견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전문적 판단입니다. 웨인이 뒤따랐습니다. 펜타곤 군사보좌관도 넣으시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소. 콜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동 담당도요. 한반도 안정이 중동 집중의 전제 조건이라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드레이크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틀간 스프레드시트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화면 너머로 나왔죠. 예산관리국장도 넣어주세요. 제 초기 계산에 구조적 누락이 있었습니다. 간접 지원과 전략적 가치를 반영하면 한국은 적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작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적자 프레임을 처음 만든 장본인이 직접 번복한 거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나머지 참모들도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파견관, 재무부 보좌관, 에너지부 파견관. 10명, 11명, 12명. 마지막에는 1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브래들리 호프먼.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테이블 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죠. 분노도, 굴복도, 수치도 아닌 그냥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맥클레인이 호프먼을 바라봤습니다. 호프먼 전략관. 호프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안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방해하지도 마시오. 호프먼이 5초간 맥클레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상황실에 남은 14명의 얼굴 위로 형광등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최종본이 프린터에서 나오고 있었죠. 따뜻한 종이가 한 장씩 쏟아질 때마다 이틀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표지가 출력됐습니다. 동맹국 비용 편익 재평가 대한민국. 작성 총괄 윌리엄 패터슨,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승인 로버트 맥클레인, 국가안보보좌관. 공동 서명 NSC 보좌관 14명. 결론 한 줄이 표지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가치 높은 전략적 자산이다. 프린터가 멈추자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늘 이렇게 조용하죠. 권력의 심장부가 잠드는 시간. 보고서를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아버지. 군복을 입고 한국 어딘가의 들판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에 멀리 산이 보이고 아버지의 발 아래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진호에서 찍은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 건 분명했죠.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라. 그 사진을 보고서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지금은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폐허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50만 군대를 유지하고 자기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로 나토까지 무장시키고 있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의 어둠 속에서 링컨 기념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동맹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적어도 동맹을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로 환산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미국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미국의 진짜 패배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보고서를 찢을 수도 있어요. 저를 해고할 수도 있겠죠. 사진 위에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 미소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사실은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총으로 지킨 것을 아들은 펜으로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 수신자를 적었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보좌관 경유.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복도에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었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당신은요? 잠이 안 와서요. 사라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쥐자 이틀간 긴장으로 얼어있던 손가락에 온기가 돌아왔죠. 내일 이거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잃어볼지도 모르겠고 맥클레인이 직접 보고한다고 했어요. 구두로. 보고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 설명하겠다고. 놀랐습니다. 맥클레인이 그 정도까지 각오한 거였군요. 호프먼이 가만히 있을까요? 호프먼은 이미 졌어요. 14명이 서명한 보고서를 혼자서 막을 순 없죠. 대통령한테 먼저 가서 귀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보고서의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터슨. 네. 오늘 아버지 편지 이야기할 때요. 사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외할머니요. 상하이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장부에 적히지 않는 빚이 있다. 그 빚은 함께 흘린 피와 함께 지킨 평화로만 갚을 수 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이 아버지 편지랑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새벽 공기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워싱턴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마음을 바꾸든 안 바꾸든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 그게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의 긴 복도.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링컨,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동맹의 가치를 알았던 대통령들. 트루먼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 제 아버지를 그 작은 나라에 보낸 사람. 그때 트루먼이 한국을 버렸다면 지금의 한국도 지금의 태평양 질서도 없었을 겁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엷은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 아침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보고서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실. 한국은 미국의 적자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 한국을 잃는 것이 미국의 진짜 리스크라는 것.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나라의 가치를 미국에게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장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함께 흘린 피와 함께 지킨 평화의 무게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70년간 그 무게를 함께 저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걸 잊는다면 잃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NSC에서 벌어진 48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지켜온 평화의 무게는 어떤 장부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